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친박계 후보인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 내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비박계의 집단 탈당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누리당의 앞날을 정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친박 정우택 의원 그리고 비박 나경원 의원 이 두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는데 네.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거든요.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역시 아직은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이 대세다. 수에 있어서는 역시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재밌어 이번에 이제 62대 52가 나왔는데 지난번 탄핵안을 놓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62명 정도가 탄핵 찬성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수가 이제 거꾸로 나온 셈이 됐지요. 어찌됐든 탄핵안과 다르게 원내대표에는 친박이 당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21일 이정현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은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예. 대행을 맡게 되고 그때까지 비대위원장이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박이 당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는 한 틀이 계속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내 사정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제 친박계 정우택 의원에게 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이제 크게 본다면은 새누리당 내가 444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인데 한 40몇 명, 40몇 명, 40몇 명 정도가 친박, 중도, 비박 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정우택 의원은 그렇게 친박 색채가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른바 예. 정통 친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색깔이 옅은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중도층에 있는 그런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끌어냈다. 친박의 그런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친박 진영의 위기감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시 대통령 탄핵안에서 보여줬던 새누리당 내 표심을 본다면 그때 비박 진영, 소위 말해서 비상 시국회의가 35명이라고 이제 그 홍영철 의원이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27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밀리면 친박의 이 흐름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소위 말하는 폐조까지 될 가능성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친박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작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정치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이대로 갈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최근의 국기문란,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결국 친박 진영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책임이 떠밀려올 것인지에 대한 이 친박 의원들의 위기의식 상당히 저는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런 속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활로를 모색할 것인가. 그래서 방금 우리 안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비대위 구성에서 전적으로 비대위 쪽에서도 친박 진영이 이 주된 구성을 잡음으로써 향후의 정치적 흐름에서는 친박이 당을 좀 고수해 나가야 된다.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만일의 경우 여기서 비박 진영에 밀릴 경우에는 앞으로 친박 진영의 정치적 장래는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그런 단결의 마음들이 결국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안 의원님 그럼 신임 정우택 원내대표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랜 정치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지방행정을 다 경험한 그런 예.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과거 본래는 자민련 출신입니다. 예. 자민련 출신으로서 DJ 정권,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자민련 몫으로 충청 몫이죠. 충청 몫으로 해수부 장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지금 3선이죠. 3선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지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북지사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색깔은 뭐 정파세가 그렇게 짙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대권에도 뭐 뜻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관련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충청 대박론 이야기하면서 대권도 도전하고 그런 색깔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건 안 되죠. 원내대표가 예. 맞섰기 때문에 이제 예. 그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한테는 이번 원내대표 된 게 사실 새누리당에서의 원내대표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야당하고 틀린 게 야당에서는 당 대표 아래 원내대표가 있도록
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일도 당 대표가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 새누리당은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병렬입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가 원내 일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특히 이제 앞으로 뭐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인데 아무튼 정우택 당선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원내대표가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주류 의원들의 행보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 비주류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게 되고 집단 탈당이 사실상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뭐 관측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긴 눈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친박 진영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동안의 세력을 좀 고수하면서 위 상황을 벗어나보자. 그리고 차기 대권 창출까지 그런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주류 진영에서는 역시 이대로 가서는 정말 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특히 이 정치적 책임을 사실은 친박계가 일정하게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 의원직 사퇴라든가 또는 뭐 정계 은퇴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주류에서는 일단은 도저히 당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오늘 선거 결과에 이런 판단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당장 결행하기에는 사실은 최소한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든다면 일정한 세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정치의 자금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남경필 지사하고 원외 이 지구당 위원장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들어서 더해서 최소한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의원들이 합류를 해줘야 하는데 역시 유승민 의원과 또 김무성 의원 두 사람의 스탠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부에서 비대위 구성까지는 치열한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경쟁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서도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김무성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1차 탈당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 결국은 여당 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흐름이 된다면 유승민 의원도 뭐 나중에 따라갈 가능성까지 있는데 그런데 역시 새누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가져왔던 기득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탈당이 바로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 예. 이 상황이 친박 진영의 태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원내대표 당선자가 과연 얼마나 비박 진영을 껴안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인가. 비박 진영의 마음을 사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친박 진영의 이선 후퇴라든가 이거 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예. 이뤄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이게 상당한 시금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정 당선인은요, 당 화합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또 뭐 친박 실세 몇 분들의 이선 후퇴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정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정 당선인 정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내 예.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야 된다면 이제 당이론적으로는 당을 바꿔야지요. 당을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또 뭐 정치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뭐 현재 원내대표 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예. 당장 야당에서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지금 뭐 친박 원내대표하고는 예. 뭐 같이 협의할 수 없다, 국정을 협의할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본인 예, 예. 입장도 굉장히 지금 난처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어찌됐든 이제 현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당에서 구성하는 지도부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는 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입니다. 예. 예. 쉽게 말해서 선출직으로 뽑힌 정통이 있는 분들은 두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당이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생기면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당을 개혁하는 역할을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당 화합 문제는 사실 이게 탈당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탈당이란 건 방금 우리 김평론께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새누리당 분들이 워낙 원실에서 많이 잘한 분들이 많아서 추운 겨울에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하실 겁니다 아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탈당 문제는 아마 비대위원장 21일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정말 친박이 완강하게 정말 노골적으로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보이면 비박도 어떻게 하겠지만은 뭐 쉽게 탈당하지는 않을 그런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사무처가 친박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무 거부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보수 정당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무처 직원의 당무 거부가 이 원내대표 경선이나 아니면 또 친박 비박의 당권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친박 진영이 보이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마저도 반기를 든 거죠. 왜냐하면 사무처 직원들은 새누리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공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수준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반기를 든 직접적인 이유는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인데요. 이 기존의 윤리위원들, 이진권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윤리위원들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에서의 이 처분을 사실상 내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예. 아마 탈당을 공고하는 수준 정도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 진영에서는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8명의 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한 8명의 이 윤리위원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요. 다 거의 대부분 친박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던 윤리위원회를 이 8명의 낙하산을 내려보내서 사실상 윤리위원회를 장악하겠다는 흐름인데요. 저는 참 이 친박계 행태가 정말 부당하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높은 도덕성, 투명성, 그리고 이 법규와 절차를 존중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 낙하산 부대를 윤리위원회에 투입해서 윤리위를 장악하겠다. 기존의 다른 정치 공학적 행태를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윤리위원회까지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사무처 당직자들이 정말로 분노를 느낀 거죠. 사무처 당직자 219명 중에서 73.5%가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업을 하겠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서 사실상 당 최고위원회에 열리는 곳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 당 최고위원회가 그래서 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의원들이 친박 비박까지 갈리는 상황에서 당 사무처까지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 저는 새누리당이 오늘 처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을 얘기한다고 보는데요. 정말 친박 진영이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거의 당을 장악하고 점령군 행태식으로 지금 숫자가 좀 많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도덕성이라든가 또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될 책임의식도 실종이 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더 많은 비판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예. 빨리 이런 구시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다시 국민들의 돌아선 마음을 얻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최근에 뭐 지지율이 15%대까지 과거 30몇 %에서 뭐 절반 이상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 이 새로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런 뭔가 공감대를 빨리 찾아서 네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말씀에 대해서 안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이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기 파괴를 하지 않은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솔직히 뭐 리모델링이라 하죠. 아파트 뭐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의 페인트 좀 칠하고 당명 바꾸고 뭐 당사 이전하고 이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그물의 그 나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이야기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신임을 쉽게 얻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네. 또 이른바 뭐 전문가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은 인적 철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겁니다. 나머지 뭐 당명 바꾸고 이사하고 뭐 당헌당규 뭐 이런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적 청산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혁신했다 안 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현재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으로는 뭐 현역 의원을 의원직을 박탈시킨다. 내쫓으려면은 의총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친박 의원 누군가 특정인을 내쫓으려면 3분의 2 의총에서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거의 불가능할 것 유일한 같네요. 게 당원권 정기 1년이 유일한 겁니다. 네. 예. 뭐 이제 그 정도 해서 국민들이 그럼 납득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어찌됐든 새누리당의 혁신 작업이라는 게 참 국민 눈앞에 하기는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친박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하루아침에 끄집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현장 조사를 또 진행하고 있죠. 방금 전에 김영재 의원을 조사하고 나왔고 이제 청와대로 향할 텐데 자, 오늘 현장 조사에서 어떤 실마리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세 군데가 예정돼 있는 거죠. 김영재 의원 그리고 차움 의원 예. 그리고 청와대
이 경호실 관련해서 네, 현장조사. 참 의원은 이제 건너뛰고 그러니까요. 청와대로 예. 당초에 그렇게 예정이 예. 됐는데 그렇죠. 오늘 새누리당 의총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류하지 못하면서 이제 일정이 좀 그렇게 어그러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정치적으로 뭔가 타협이라든가 또는 이 열매를 맺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별로 낼 수가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나 몇 가지 성과가 어제 있었습니다. 뭐 태반 주사는 실시됐다. 감초 주사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청와대 누군가에게는 실시가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러 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런 실시됐다는 사실 자체는 일단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김영재 의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 대면 조사라든가 또는 보고서 뭐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워낙 많은 증거인멸과 또 관련자의 뭐 도피라든가 그리고 지금 관련된 증인들이 대부분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는 그런 네.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최소한도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현장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조사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3시에 청와대 현장 조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김영재 의원에서도 조금 늦어졌고 이게 좀 3시가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청와대가 이 보안 등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 국조특위는 반대로 청와대 현장 조사를 강행한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 이 보안을 핑계로 국조특위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청와대가 하지 않으면 이 국민적 분노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들거든요.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그 조사를 받는 게 타당하지요. 예, 예. 어찌됐든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 기관입니다. 그건 국민들의 지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물론 뭐 보안 문제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반대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안 시설을 한다 해서 많은 국민들은 방금 뭐 지적해 주셨지만 그 핑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만하게 아마 조사에 응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조사에 결국 응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러면 시원하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자꾸 이거 빼가지고 욕먹으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예. 대통령도 1차, 2차 담화할 때 시원시원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안 될 때 자꾸 뭔가 미진하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그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도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뭐 특정 누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정당하게 응하고 떳떳하게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래서 또 이번에 저는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는 이번만은 이른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세월호 당시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이번만은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청와대도 이번만은 제대로 조사에 응하고 뭐 특검이든 이번 국정조사 이 기회에 그래서 더 이상 세월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양분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여기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과 달고 다니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사태 이제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혹이 확실히 풀리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황권한대행 측이요. 야3당 대표와의 공동회동 대신 각 정당 대표를 따로따로 만나겠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야3당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당에서는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황권한 대행이 국회를 지금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사고 고리가 된 상태에서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도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협력과 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아주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국민적 갈등의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회와 협의를 하고 또 당장 이 추진하지도 않아도 되는 시급성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특히 지금 키는 우리 국정의 키는 야3당이 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3당이 얘기했던 당초에 야당과 또 권한대행의 만남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일정한 서로 간의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앞으로 합의의 이 틀들을 만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각 당별로 만난다는 것은 결국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다 다르고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만나서 서로 간의 입장을 개진하고 특히 권한대행이 과거 고건 권한대행 때처럼 최소한의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뭐 헌법학자라든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권한대행이 이 정치권을 자극하거나 또는 이처럼 정치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떤 행보를 함으로써 또 다른 이 상황을 불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예. 측면에서는 야당과 일단 국회의장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다른 정당들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 협의의 수준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각 정당과 만나는 것보다는 역시 좀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야3당 전체를 만나서 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틀들을 통해서 우리 국정의 이 최소한도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경제라든가 민생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황권한 대행이 야권에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같이 손잡고 해야죠. 뭐 예. 거의 지금 무슨 뭐 힘다투고 누가 세니 할 그럴 겨를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네. 예, 예. 특히 뭐 경제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없기 때문에 야3당하고 안 만난다는 것은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은 현재 어찌됐든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입니다. 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야당이 국회 실력자,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나서 협의하는 게 당연하죠. 여당이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한가로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자 그걸 거부한 거 그것도 저는 또 엉색하다고 봐요. 네.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안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3당도 만나고 또 개별 정당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할 그럴 정도 여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예. 예. 이제 대선 주자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이면 입국한다고 하고 또 정운찬 전 총리도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 새누리당의 대선 준비 이제 좀 시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당사정이 저러니까 무슨 새누리당이 뭐 1, 2주 안에 깨질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상황을 가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뭐 하루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가 누군가 하는 굉장히 이것 또한 한가로운 소리입니다. 예. 네. 그러나 어찌됐든 내년 6월 이전에 선거가 있는 건 확실할 것 같고요. 아마 헌재가 정말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린다면은 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내년 1월 30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현재 박한철 소장 체제 하에서 결정 내리면 3월 말 안에 선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정말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후보들이랑 검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후보를 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은 1월 중순에 귀국하기로 지금 되어 있죠. 예. 반기문 총장이 그렇다 해서 뭐 한나라당이 원하는 아니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처럼 새누리당 후보가 선뜻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지금 새누리당의 타이틀을 가지고 네. 후보 나온다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도 많은 계산을 하겠지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새누리당 여당 성향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 예. 아마 대선 앞두고 역대 대선을 앞두고 보면 대선 앞두고는 이합집산이 있습니다. 후보 간의 연대도 있고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죠. 안철수 문재인 뭐 연대 단일화 무슨 뭐 이런 게 있었듯이 아마 대선 앞두고는 후보 사이에 합종 연행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스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이 가장 강력한 후보들도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 특히 이번 달은 넘어서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달 31일에 공식 임기 종료를 앞뒀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국내 정치 행보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 대권 행보 등을 구사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반 총장이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뭐 친박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과 다시 손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지금 친박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는 당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친박 진영과 새누리당이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적인 이 공감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과의 괴리감이 큰 상황입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당의 기반도 없는데 지금 인기가 없는 정당이 와서 대선 후보 활동을 한다. 제가 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 외교부 장관실에 제가 출입기자도 해서 네. 일정한 그분의 성품도 아는데요. 예.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죠.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많이 또 리더십도 많이 닦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명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새누리당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손을 더군다나 친박이 장악한 이 당의 상황에 함께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귀국을 한다면 역시 제3지대에서 일단 독자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비박 진영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3지대 또 뭐 정운찬 전 총리가 뭐 대선 뜻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제3지대가 아니라 반기득권 지대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극단적인 상황, 이 진보와 보수, 극단적인 보수, 지금 이 새누리당의 친박 진영은 극단적인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흐름에서는 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제3지대에서 뭐 김종필 전 총리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이라든가 또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흐름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개헌 문제와 맞물려서 전국의 구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선 후보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과 반기문 총장이 함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 개헌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논의 시기를 둘러싸고 좀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려서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개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개헌이라는 것은 판을 흐트리는 겁니다. 우리 정치판 현재 기존 판. 그러면 예. 기존의 정치권 현재 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등, 2등 한 분들은 굳이 개헌을 원치를 않지요. 판이 깨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다면 뭐 문재인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야권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을 깨지고 원치를 않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또한 기득권입니다, 사실. 기득권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저도 현재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려면은 박근혜 대통령 현 체제 하에서의 문제점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다면 사실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정치권의 수준,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합의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개헌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개헌이 못 된다면 대선 후보에 나온 그 후보들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빨리 개헌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당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처럼 안 의원의 말씀처럼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짐금은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었고 이 개헌을 둘러싼 뭐 야권 대선 주자들의 이런 갑론을박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들이 많이 다르죠. 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그렇죠. 아니다. 적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 개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세 개의 판이 지금 서로 같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의 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이 탄핵 결과가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선의 판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순간부터 국회에서 탄핵당한 순간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헌재가 결정을 하고 두 달 안에 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네.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헌의 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이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예. 그동안의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이 문제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주자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셈법은 있지만 개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자들 간의 대선 국면 속에서 개헌의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을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